누구나 첫 키스의 순간은 잊지 못한다. 내 추억은 30여 년 전 수학여행을 갔던 파리에 가다 년다. 행복한 우연이었을까? 신의 장난이었을까? 같은 해 부활절 주간에 나는 잊을 수 없는 키스를 하나 더 만났다. 먼저 10대들의 양말 냄새가 코를 찌르는 기숙사의 울퉁불퉁한 간이 침대 위에서 오디비에서 온 데이브와 키스를 했다. 점점 빠져들긴 했어도 끝내 어색했던 그 경험은 나만의 갤러리 한쪽에 고이 걸려있지만 더 이상 내 가슴을 뛰게 하진 않는다. 며칠 뒤 오기스트 루댕의 키스를 만나는 순간 나는 생강 위쪽 기슭에 있는 작은 박물관과 끝물을 연애를 시작했다. 박물관에는 입맞춤을 비롯한 루댕의 걸작들과 그의 연인 까미의 끌르델의 섬세한 조각 몇 점이 전시되어 있다. 예술이 허락한 키스는 사람들의 키스와 달리 돌에 새겨져 있다. 내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처음 깨달은 곳도 루댕 미술관이다. 우리는 프랑스를 열렬히 찬양하는 S 선생님의 따까리만 칠 정직한 베레모를 따라다니며 노트르담 성당을 마쳤다. 다음은 루브르 박물관 행군이었다. 유리 피라미드로 경쾌하게 단장하기 이전에 루브르는 최악의 박물관으로 꼽혀도 할 말이 없었다. 우선 크기가 살인적인 데다 지루하게 긴 복도 양쪽에는 스페이드 카드에 나오는 턱수염이 있는 공작들과 푸들 가발을 쓰고 새침을 떼는 성미 고약한 여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몇 시간 뒤 수학하느라 발꿈치가 까지고 귀가 먹먹해질 즈음에 모나리자에 도착했다. 첫눈에 여자가 아주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왜 그리 땅딸만한 건지. 그 유명한 미소는 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러 왜 그렇게 멀리에서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하는 듯했다. 자긴 특별할 게 전혀 없다며. 우리는 S 선생님을 흠모했기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선생님은 이 그림으로 초상화의 역사가 바뀌었다느니 피부색의 표현이 섬세하다느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느니 프랑스풍 몸짓을 섞어가며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나리자가 그리 명작이라는데 우리 눈엔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사랑에 빠지든 예술에 빠지든 싶다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녀와 나만의 비밀을 찾을 수 없었다. 늦은 오후가 될 때쯤 박물관들을 모두 쓸어 생강에 버리고 싶어졌다. 햇볕에 그을린 파리의 스카이라인이 주근깨를 드러내며 초기 흑백 사진처럼 변해가는 모습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덧 발행가였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지나면 비롱저택 정문이 나온다. 비롱저택은 하나의 완벽한 작은 성으로 생제르맹 근교에 위치한 세븐에이커의 아름다운 프랑스식 정원에 천상의 낙원에 끌어다 앉힌 한마디로 인형의 집이다. 1730년경 고급 주택으로 지어졌으나 학교로 바뀌었다. 1905년에는 많이 파손된 상태로 몇몇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를 거쳐간 예술가 중에는 장콕토, 앙리 마테스, 이사드라 던컨,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리고 루댕 본인이 있다. 화장실을 기다리는 줄이 볼만했을 것이다. 1916년 루댕이 75세일 때 이 건물을 루댕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루댕은 자신의 모든 조각품과 그보다 덜 유명한 그림들,
특히 마티스의 오달리스크 연작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해 보이는 드로잉들을 모두 기증했다. 르댕은 1919년 미술관이 문을 여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창립자의 존재감이 이보다 강하게 배어있는 미술관을 떠올리긴 어렵다. 하지만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턱수염을 수북하게 기른 인물이 나이트 셔츠를 입고 휘어진 대리석 계단의 모세처럼 걸어 내려와 그의 인물들을 하나씩 대리석 감옥에서 풀어주는 기적을 행하진 않기 때문이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고 외치면서. 위대한 예술가는 모두 자기 자신을 노력한 자들이다. 자신의 영웅을 표절하는 시기를 거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작품을 털기 시작한다. 아이디어가 구걸되거나 냉소적으로 재활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근처에 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조엘 로부숑이 그러듯 이번만큼은 갖은 양념을 제대로 배합해서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작품을 마법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광적인 확신이 그런 충동을 낳는다. 이 높고 아름다운 전람회장처럼 그런 줄기찬 개작을 명백히 엿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주출입구 문으로 걸어 들어가 신데렐라에 나올 법한 계단을 오른쪽에 두면 바로 위에 머리 없는 거대한 청동상 걷는 남자가 나타난다. 걷는 남자는 원래 설교하는 세레자 성요한을 위해 만든 두 다리와 로댕이 근처에 팽개쳐 두었던 또 다른 토리스의 파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높은 창문을 통해 정원에서 흘러들어오는 햇살이 비밀의 손 한 쌍에 성스럽고 눈부신 빛을 내려준다. 알브레이트 뒤러에 기도하는 손만큼이나 많이 복주되는 이 작품은 닿을 듯 말 듯한 손가락들이 굉장히 사실적이라며 극찬을 받는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른손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르댕은 어떤 작품에서도 열 손가락을 모두 드러내지 않았다. 왼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거침없이 버리고서 오른손을 2번 사용했다. 르댕의 순교자 안에 안긴 왜곡은 훨씬 더 뻔뻔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자극한다. 마치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춘 듯 머리를 뒤로 떨어뜨리고 한 팔을 뒤로 젖힌 채 널브러져 있다. 이 형상은 처음부터 다의적이었다. 여자는 대체 무엇을 위해 죽은 걸까? 은밀한 침실의 희열일까? 만인의 고통일까? 자기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여자는 알지 못한다. 르댕을 대표하는 많은 형체들, 예를 들면 생각하는 사람, 추락하는 남자, 달아나는 사랑, 탕아처럼 이 여자도 미완성작인 지옥의 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1880년 프랑스 정부가 이 거대한 문의 제작을 의뢰했지만 르댕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1917년 세상을 떠났다. 현재 지옥의 문은 미술관 정원에 있는데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벽 앞에 우뚝 솟아있다. 나는 이 문을 좋아한 적이 없다. 문이라면 피렌체의 바티스트레오에 있는 천국의 문이 훨씬 좋다. 르댕에게 영감을 준 그 문은 기하학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아수라장을 시각적으로 더 잘 보여준다. 르댕의 문은 얼핏 보기에도 그렇지만 한참을 들여다봐도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삶과 죽음 사이에 갇힌 욕심들이 몸부림치는 수직의 전쟁터다. 르댕은 순교자를 문 위쪽으로 들어올려 그녀에게 1인극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1896년에는 그녀를 뒤집고 등에 한 쌍의 날개를 단 뒤
그가 땅에 박힐 것처럼 대리석 대자에 향해 떨어질 듯한 자세를 취하게 했다. 이번에 그녀에게 붙인 제목은 헛된 꿈, 이카루스의 누이였다. 약간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무모하게 태양과 겨루려 했던 소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추락이 가족 내력이라는 걸 누가 알겠는가. 이 모든 예술사의 지층들은 견마다 매혹적이고 창의성을 높여주는 마스터 클래스에 해당되지만 1975년 당시에는 단 한 겹도 나를 사로잡지 못했다. 나는 그저 놀라기에 바빴다. 처음 온 사람에게 로댕 미술관은 헤비급 펀치를 날린다. 공간 자체는 웅대하면서도 친밀하고 여기저기 닳고 벗어진 흔적들이 있어 더욱 사랑스럽다. 공식적으로 제약된 이 두 개 층 안에 갈망과 낙담, 질투와 폭력과 사랑이 담겨 있어 실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오르가즘을 뭉그리게 한다. 영원한 우상을 보라. 벌거벗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약간 높은 위치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황송하옵게도 이 가엾은 친구가 젖가슴 아래 얼굴을 묻고 키스하는 것을 내려봐주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자를 포옹하는 듯은 어색하게 뒷짐을 진 두 팔은 남자가 여자의 연인이라기보다는 힘없는 탄원자, 빠져나올 수 없는 열정의 노예임을 암시하는가? 이 작품의 바로 다음에 입맞춤이 있다. 30년 동안 나는 이 기념비적인 키스에서 내가 무엇을 받는지 되물어왔다. 라스베이거스의 어느 예배당에 갖다 놓아도 잘 어울릴 듯하다. 가끔 로댕의 의도를 담기에 대리석은 너무 차갑고 매끈하다고 느껴진다. 요즘은 그 전시실 한쪽에 소박한 유리 진열장에 들어있는 더 거칠고 친근한 테라코타 키스가 마음을 끈다. 그럼에도 나는 입맞춤의 고마움을 느낀다. 잉글랜드 중부 지방에서 온 지친 10대들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뉴스였다.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다. 로댕의 조각들은 우리를 그렇게 연결해 주었다. 그들은 대리석 피부 밑에서 계속 버둥거리고 헐떡거리고 갈망하고 애무하고 있었다. 4년 뒤 대학원생이 된 나는 케임브리지 예술영화관에서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여행을 보았다. 잉그리드 버드만과 조지 샌더스가 불행한 부부로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이들은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폼페이의 고고한 박물관을 방문한다. 화산재에 갇혀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본떠 만든 석고상을 보고 버그만은 압도당하고 만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들 부부가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최초의 인간도 최후의 인간도 아님을 통렬히 깨달은 것이다. 베수비오 산이 우연히 했던 일은 로댕은 의도적으로 했다. 문제가 있는 부부에게는 로댕 미술관을 추천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거머쥘 수 있는 환희를 모두 거머쥐라는 명령이 너무 압도적인 탓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출구 쪽에 간이 사무소를 차린다면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미술관은 나에게 낭만적인 약속 장소가 되었다. 지난번에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와 함께 갔다. 우리는 파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다른 많은 중년 부부들처럼 지금은 엄마 아빠가 돼버린 서로에게서 연인의 흔적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확인했다. 남편이 이 정원은 오래전에 자신의 미래 장소였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여긴 내 미술관이야
라며 항의했다. 바보 같은 말이지만 사랑하는 장소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과 나 혼자 꾹 끌어안고 숨겨두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로댕 미술관은 지금도 나만의 비밀로 느껴지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다. 당연한 사실이다. 이번에 우리는 2층에 있는 더 조용한 전시실들로 직행했다. 미술관에서 가장 즐거운 전시물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아니다. 어스름역에 로댕의 발자크를 찍은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장엄한 사진이 대표적이다. 이 미술관은 로댕과 그의 작품 사진을 8,000점 이상 보유하고 있다. 시간을 거스른 스냅 사진들은 사람들이 당대의 그를 어떻게 보았는지 보여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에서 반백이 된 로댕은 신의 손에 본떠 만든 거대한 석고 모형과 드자비를 하고 있었다. 위대한 창조자가 자신의 조물주, 자신의 상대를 만나고 있다. 7번째 방문한 지금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다나이들을 향해 걸어간다. 얼굴을 땅에 대고 3단 같은 머리를 앞으로 흘려보내는 이 젊은 여자는 밑빠진 독에 영원히 물을 부어야 하는 운명이다. 하지만 이를 보상하듯 로댕은 모든 예술에서 가장 눈부시다고 알려진 등을 여자에게 선사했다. 여자라면 누구나 이 희고 고운 어깨뼈를 탐낼 것이다. 그녀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다비드를 소개받아야 한다. 정말 예쁜 도라기들이 태어날 것이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밤, 내가 정말 좋아했던 S 선생님이 나를 자기 방으로 부르더니 프랑스풍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나를 벽장 안으로 밀치고 블라우스를 벗기려 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역겨움이나 두려움보다 연민을 느꼈다. 그 경험도 내 배움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로댕에게 그런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자연이 몸에 부여한 수천의 충격, 공격적이면서도 부드러운 그 모든 충격들을 꿰뚫고 있었으니 제갈길을 따라 정원 아래쪽으로 걸어간 뒤 뒤돌아서서 분수 저편의 비롱저택을 바라보면 저 아름다운 창고 안에 덩어리진 인간 본성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계집아이였다. 언젠가 나이 들어 현명한 여자가 되면 다시 이곳에 와서 한때 느꼈던 감정들의 경탄을 바치고 싶다. 로댕의 입맞춤은 단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입맞춤의 근원적인 감정들은 영원히 유효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